네, 오늘 전 세계 이목이 경주에 쏠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년 4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일본 신임 총리가 첫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 그리고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6년 4개월 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10점 만점에 12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 다소 우려도 있었지만 그래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가 된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인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비록 트럼프 대통령은 100점 만점에 120점이다. 굉장히 흡족한 그런 표현을 썼지만 예. 사실상 그 주도권은 중국이 쥐고 있다는 것이 다시 드러난 미국 대통령과 중국의 최고 지도자 간의 만남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양국 정상이 합의한 것은 확전 방지에 합의한 것이거든요. 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치열한 유례없는 관세 전쟁 145%대 125%에 대해서 어떤 결정적인 합의가 11월 10일로 예정돼 있는 90일 후의 종료일 전에 이번에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정상 간의 만남에서 그 내용이 보도되지 않은 것을 보면은 결국에는 큰 출혈을 막는데 양국 정상이 합의한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결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 간에 예. 이런 지루하고 소모적인 관세 협정은 유예를 거듭하면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예를 거듭하면서 일단은 갈등, 협정이 계속되긴 할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오늘 이제 미중의 회담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미중 정상회담이요? 예, 예. 아무래도 관세 문제, 네. 그리고 무역 문제, 여기에 대한 관심이 가장 컸던 것 같은데 예. 지금 성과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 잘 알려지지 않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로서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늘 개최 예정인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그 전에 개최되었던 한미 정상회담 이러한 양자 회담의 총체적인 결과가 나오면 그걸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미중 회담의 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펜타닐 그리고 대두를 주고받았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합성마약 펜타닐 원료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고 중국이 그리고 미국은 이에 따라서 대중국 펜타닐 관세를 인하 기존에 이제 20%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미국산 농산물을 즉시 구매하기로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상호적으로 좀 괜찮은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다라고 글쎄요, 평가할 트럼프 수 있을까요? 대통령으로도 상당히 만족할 만한 그런 합의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중국이 예. 미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또 장기간에 걸쳐서 경제 체질 개선을 한 그 결과가 지금 중국의 강점으로 계속 부각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왜 대두 수입이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되었는가?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인기 있는 고기가 소고기가 아니라 돼지고기입니다.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제 두부와 두유를 주식으로 먹고 그 기름을 만든 찌꺼기를 가지고 돼지 사료로 쓰는데 돼지 소모가 워낙 큰 규모이기 때문에 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중국 사람이 1인당 연평균 돼지고기 소모량이 47kg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47kg 돼지를 소비하는데 그 돼지를 계속 사육하기 위해서는 이 대두 찌꺼기가 계속 사료로 필요하거든요. 그 주 수입원이 40%가 예전에는 미국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트럼프 공화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중서부의 농민층의 굉장히 주요한 수입원이거든요. 네. 중국도 이걸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트럼프 일기 때 자꾸 중국에 대해서 농산물 포함한 품목 관세를 때리니까 중국 정부가 결정한 것은 더 이상
중국 무역에서 미국 시장 의존도, 수입 의존도를 줄여야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고 치밀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트럼프 일기 이후로부터는 GDP에서 내수가 아니라 수출, 무역이 차지하는 비용을 15% 선까지 줄였고 그 무역이 GDP에 차지한 15% 중에서 미국의 비중도 14%까지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에 트럼프 이기 때 중국에 부과한 관세가 모두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중국 경제가 만약 내수를 5% 더 증가시킨다면은 그런 GDP에 대한 피해를 상쇄할 수 있는 체질 개선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시진핑 정부가 그저께인가요? 앞으로 중국의 경제 발전 전략은 계속해서 GDP에서 내수를 확대하는 것으로 나가겠다. 지금 GDP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용이 57% 정도인데 그것을 더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취한 것은 앞으로 미국이 계속해서 무역 문제에서 중국을 견제하더라도 중국은 내수를 진작함으로써 중국의 이 압박을 얼마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 계속해서 준비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카드, 희토류 수출 통제를 어떻게 해서라도 유예라도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측에서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하고 희토류 수출 통제를 합의하는 게 아니라 1년 정도 유예한다는 선에서 그렇죠. 물러났고 그 대가로 트럼프 행정부가 펜타닐 미립에 대해서 부과했던 20% 관세 중에서 10%를 깎아준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주도권은 아직도 중국 시진핑 정부 예. 쪽에 있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하셨지만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일단 1년은 유예를 하기로 전격 결정을 했고 미국은 추가 관세를 보류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추가 관세를 보유하기로 한 것이지 이제까지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던 145%에서는 이번에 펜타닐 밀매에 관해서 중국 정부가 좀 더 책임 있는 공권력 행사를 하겠다는 약속선을 받는 선에서 10%를 오히려 감소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중 간의 지금 격돌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11월 10일이 그 시한선인데 네. 거기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결정적인 어떤 진보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두 정상이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확전 방지가 가장 큰 성취라는 이제 발표에 그친 것을 보면은 앞으로도 미중 간의 이런 관세 경쟁이라든지 격돌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도 언급을 하신 부분이 이제 11월까지 시한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초고유 관세 유예 기간 재연장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합의 여부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네. 앞으로 이제 미중 간의 그런 상황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근데 미국이 불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미국 소비자들이 사실상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소비입니다. 그래서 네. 유럽 인구에 비해서는 2배, 그리고 중국 사람들에 비해서는 3배 정도 수입 대비 소비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사람들이 이런 소비 패턴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할 텐데 그럼에도 어떻게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에서의 적자를 해소할 것인가 이런 딜레마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과 무역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소위 상호 관세를 부과해서 그것을 메우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이제 중국에 대해서 그걸 부과하는데 어떤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결국에는 중국과 무역 간의 정면 충돌이 현실화가 된다면은 미국 소비자들이 싼 가격에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월마트에 있는 상품의 60%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고 애플의 아이폰의 90%가 중국에서 조립돼 있고 테슬라 전기차의 40%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다 종합해 본다면은 계속해서 중국과 미국 간의 이런 관세 경쟁 때문에 미국의 대중 무역이 축소된다면은 결국엔 피해자는 1억 3천만 명 미국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 시즌이 오는데 부모들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장난감을 아이들에게 선물로 주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년에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네. 그때까지 미중 간의 이제 관세 정책이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그 피해는 중국에게도 있겠지만 미국에게 더 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3.2배 더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미중 간의 무역 구도가 비정상인 상태로 계속 악화가 된다면은 미국이 훨씬 더 큰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서 히토류 같은 중국이 정제된 히토류 생산의 92%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사용한다면은 그 미국의 이제 전략 산업과 첨단 산업이 중지 상태를 맞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는 중국에게 유리하고 미국에게는 시간적으로 볼 땐 불리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미중 간의 이제 무역 협상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늘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에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눠볼게요. 먼저 이제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오늘 경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개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난 21일 취임한 뒤에 첫 번째로 한국을 방문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조영현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이제 자민당 내에서도 굉장히 이제 보수 성향이 강한 총리로 정치인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 전임 총리와의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전임 총리라면 이시바 총리를 그렇죠. 이야기하겠죠. 이시바 총리는 일반적으로 중도 보수, 리버럴 색채가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죠. 그에 비해서 다카이치 총리는 일반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역사 인식에 있어서도 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흔히 이야기하는 역사 수정주의적 색채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과거에 다카이치 총리의 행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을 드러냈던 담화들이 있어요. 예를 네. 들어서 무라야마 담화 예. 같은 경우죠.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이었고 한일 간의 과거사 이슈 중에 위안부 문제가 있죠. 일본 정부의 과거에 관여와 책임을 인정했던 93년 발표됐던 고노 담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 독도 문제에 있어서도 좀 강경한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겠어라는 식의 말씀을 여러 차례 했었죠. 그러한 과거의 행적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보수 우파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다카이치 신임 총리가 최근에는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뭐 김을 좋아한다, 화장품도 네. 사용한다 이랬는데 당연히 이제 어떤 정치적인 외교적인 그런 것을 고려한 발언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의 이념 성향으로 국정을 좌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이 있는 거예요. 지도자 개인의 이념 성향에 관해서 했던 과거의 발언들과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되고 나서 외교 정책을 결정했을 때의 선택과 그 갭에 대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야당 지도자로 계셨을 때는 일본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러한 발언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올해 6월에 대통령 취임을 하고 나서는 일본과의 협력에 대해서 대단히 강한 의지를 보이셨죠. 지난 정부에서 합의되었던 위안부 합의, 그리고 또 징용 문제 관련해서 우리가 제시했던 제3자 변제안,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비판적인 의식이 남아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가 했던 합의 약속을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국익 중식 실용 외교라고 하는데 예.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이념 성향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예. 만약에 그러한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다카이치 총리 역시 한국과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한다고 하면 독도 문제라든가 혹은 과거사 이슈, 야스쿠니 참배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신중하게 예. 대응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 지금 한일
같은 경우에는 모두 최근에 이제 미국과의 그런 관세 협상이라는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 결과에 대해서 한국과 이제 일본의 상황을 좀 비교하는 부분도 많은데 어제 이제 한미 협상이 타결됐다는 발표가 나온 상황에서 좀 미국과 우리나라의 지금 위치랄까요? 처한 처지가 좀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좀 비교를 하고 계십니까? 일본과 한국의 예, 처지가 일본과 한국의. 그렇죠.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한국과 일본 사이에 과거사 갈등보다는 협력에 방점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정치가가 누군가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국제 정세의 상황이 좌우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한국과 일본이 동병상련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뭐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라든가 혹은 중동에서의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략 경쟁에서 오는 그 불확실성이지 않습니까? 미중의 사이에서. 예. 특히 우리로서는 이제 관세 그리고 방위비 압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전통적인 동맹국으로 알고 있는 미국으로부터 크게 지금 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일본도 같은 상황입니다. 총체적으로는 동병상련,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큰데 이제 언론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한국과 일본을 같은 잣대에 놓고 비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일본이 더 잘했는가, 한국이 더 나았는가. 근데 지금 우리가 확실한 이제 팩트시트를 넣고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일본이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협의했던 그 서약에 의하면 5,500달러에 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에너지, 전력 에너지 그리고 AI 등 하는 부분에 어떤 기업이 얼마를 지출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렇죠. 나왔던 예. 결과를 보면 우리는 3,500억 달러에 대한 부분, 그것도 20년 나누어서 현금으로는 2,000억 달러.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인데 일본과 한국에 합의한 것이 1대1로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예. 우리가 안정장치를 많이 확보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유리하다는 게 국제적인 평가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협상에서 약간 조금 더 지렛대를 활용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액수는 크지만 예. 그 안정성 장치를 확보했다는 데서 우리가 유리한 협상을 이끌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같은 질문을 한번 봉영식 교수님께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미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과 한국, 한미의 이제 관세 협상도 타결이 된 상황인데 좀 상황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결국에는 이제 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과 일본이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대응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협력하거나 조율할 분야가 굉장히 상당히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시바 총리가 재직하고 있을 때도 양국 정부 간에 확인한 사안이었죠. 따라서 일본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대미 전략을 구사하는가, 그것이 비단 미국과 일본 간의 양자 간의 외교 사안이 아니라 그 여파가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과 중요성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일본과 협력하는 것은 비록 일본이 이번에 총리가 바뀌는 정권 교체가 생겼습니다마는 이전 이시바 내각과 이재명 대통령이 구축했던 기본적인 정상 간의 신뢰, 그리고 셔틀 외교의 복원, 그리고 외교 채널의 적극적인 가동, 이런 원칙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또 예. 변화가 없는 것이 한국의 국가 이익을 실용주의 외교 차원에서 확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강론들, 세부적인 사안들도 있지만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예. 만나는 자리인 만큼 그동안 이어왔던 셔틀 외교 기조를 확인하는 데 좀 중점을 둘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동의를 하시는 거죠? 동의합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예정이 없었던 이런 방안을 했다는 것 자체가 셔틀 외교를 계속하겠다. 이시바 총리가 약속했던 것을 후임자로서 나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죠.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다시 회고해 본다면은 전례를 깨고 새로 선출된 한국 대통령이 첫 방문지로
미국이 아니라 일본을 택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일본을 떠나서 워싱턴에 가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한국이 일본을 소외하지 않는다. 죄송합니다. 한국이 미국과 협력하는 관계에서 예. 일본을 한국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굉장히 명확하게 밝힌 것이고 여기에 이시바 총리도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화답을 했죠. 그렇죠. 이렇게 오랜만에 개시된 한국 간의 셔틀 외교가 정권 교체가 일본에 일어났다고 해서 또 다카이치 총리가 그동안 정치 행적을 볼 때 굉장히 보수 성향이 있는 정치인이라고 해서 멈춰진다면은 이건 비단 한국의 외교에 충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외교에도 이제까지 쌓아온 성과를 낭비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다카이치 내각에서 한국을 소외시키는 보수 성향의 외교 노선으로 급격하게 선회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카이치 총리가 총리 네.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지금까지 한국과 정권 사이에서 구축해온 일한 관계의 기반에 기초해서 일한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 일본 총리 기자회견 분위기 또 일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도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경주에 도착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국 정부 간의 확실한 의사소통을 추진해 가고자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의를 이번에 한 다음에는 다카이치 총리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미국의 관여를 확인했다. 즉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다는 것을 확인했고 한미일의 공조를 한번 그렇습니다. 강조를. 예. 그다음에 일미한 3국은 북한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안보, 경제 안보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략적 관점에서 협력을 확실히 추진할 것이다. 예. 이것은 어떤 보수 성향의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구축된 발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외교 안보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발언이기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궤적에도 불구하고 이시바 내각에서 구축됐던 기본적인 한일 간의 이런 외교 안보 협력 라인은 그리고 기시바, 윤석열, 바이든 때 이루어졌던 한미일 간의 삼자 안보 협력 구조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네. 높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소개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한미일의 이제 안보 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우리 정부의 이제 대일 정책 기조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이번 슈퍼위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미국과는 관세 협력을 타결해야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목표였는데 이제 일본 정부와는 어떤 협력을 할 수 있을지 어떤 걸 좀 중점으로 두고 이번 정상회담에 임해야 한다고 보고 계십니까? 이미 봉영식 박사님께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다카이치 총리와는 첫 대면 회담이기 때문에 다카이치 내각과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의미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 회담이 아니고 다자회의 계기의 양자 회담인 거예요. 약식 회담에 가까운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한계 역시 명확하고 따라서 구체적으로 협력을 확정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한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큰 공통의 관심사, 예를 들어서 북한 문제, 북한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한미일 공조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국제 정치 경제의 이 심각성, 그리고 자유 무역주의의 중요성,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데 방점이 두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 지난 부산에서의 이시바 총리가 방한했을 때 재미있는 합의가 하나 있었어요. 네. 한일 공통 과제에 대한 양국의 공동 협의였어요. 한국, 일본 두 사회가 이제는 이제 소자 고령화라고 합니까?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지방 발전의 중요성, 그리고 재해 문제라든가 농업 방제 등등에 있어서 공통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공통의 관심사를 같이 논의하고 연구를 했을 때 그 예. 시너지 효과를 공유할 수 있겠죠. 그러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조영현 교수님께서 그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말씀을 죄송합니다. 예,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인데 이재명 대통령. 지금 워낙 이제 외교 슈퍼위크이다 보니까 이름들이 조금 헷갈리고 있는 상황이 이재명 대통령과 예, 이시바 생기고 대통령의 있는 거 부산에서의 맞습니다. 정상회담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이야기를 한 것처럼 한일 모두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겪어온 상황인데 오늘 이제 정상회담에서 약간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약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도 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세밀한 그리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그 자국에게 중요한 비밀스러운 정보까지 공유하는 그 정도의 대화는 기대할 수가 없겠죠. 네. 서로 노고를 취하는 정도의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좀 추측되는 그런 회담의 그 의제에 대해서는 무역 부문 그리고 투자, AI, 인공지능 그리고 이제 양국이 인구 변화 문제를 또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MOU라든지 어떤 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조영현 박사님께서 잘 얘기하셨지만 이제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동병상련이라는 표현도 좋고 서로 네. 경험과 지식 공유라는 표현도 좋지만 어떤 발전의 궤적과 역사에 대해서 공통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또 미래에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일본 사회와 한국 사회가 서로 지식 공유와 협력할 분야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는 UN 기준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65세 이상 인구가 인구의 14% 이상인 것이죠. 그래서 아마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의 중위 연령이 47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50년이 되면은 대한민국 인구를 한 줄로 쭉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한국분의 나이가 이제는 그 60이 되게 됩니다. 예. 2050년이면 60이 돼도 노령자가 아닌 것이에요. 인구의 딱 중간이 됩니다. 이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한국의 도전을 어떻게 극복하는데 일본 사회가 먼저 경험한 사회로서 지식을 공유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한국과 일본 간에 여러 가지 껄끄러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영토 문제라든지 네. 역사 문제가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이후에 일본 정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2015년 위안부 문제 최종 타결 합의라든지 제3자 변제를 통한 강제 노동 피해자 해결 방안을 문제가 있더라도 주권국가의 정부 수장으로 존중하겠다는 큰 메시지를 일본에 이미 던졌기 때문에 이제 공은 사실상 일본에게 넘어간 셈입니다. 이렇게 한국 정부가 예상을 깨고 큰 양보와 그 손을 뻗쳤는데도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역사 문제라든지 영토 문제에 대해서 자국의 편협된 입장을 고수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아무래도 일본이 져야겠죠. 그 정도까지 새로 출범한 다카이치 내각이 행보를 서두를 것인가? 저는 아직 그 정도의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한일 양국이 이제 셔틀 외교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양국 간에 아직도 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 이시바 총리도 그 점에 이제 기자가 질문을 했을 때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웃 나라에게 어려운 문제도 존재하지만 일관된 정책을 실행해 나갈 것이다. 단지 이제 한국과 일본 간에 조금 조율의 문제가 필요한 부분가 있다면은 중국의 군사 위협입니다. 일본은 미일 동맹 차원에서 미국이 지향하는 인도 태평양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와 지원을 보낼 것으로 보이는데 네. 당시 이제 이시바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이 셔틀 외교 정상 외교를 한 다음에 이시바 총리는 위협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한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양국 정상이. 근데 우리 외교부에서는 이것을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즉 한국은 일본과는 대중 군사 위협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실상 표현을 했습니다. 네. 따라서 앞으로 이제 한국이 인도 태평양에서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어떤 식으로 행사할 것인지는 꼭 일본의 행동과 궤를 같이 하는 그리고 꼭 미국이 기대하는 그런 양식에 의해서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한국, 미국, 일본이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구축해온 한미일 3자 안보 협력 구도의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네, 지금 언급해주신 부분 조금 전에 이제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좀 지혜를 공유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셨지만 또 동시에 뭐 중국의 군사 위협 같은 문제에서는 약간 양국의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인데 먼저 이제 한일이 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방금 봉혁석 박사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한미일 협력이라고 했을 때 혹자는 동맹 협력이라고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일본과 미국 사이에 동맹이 있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동맹은 있지만 한일 간에는 동맹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런 관계도 아닌 거죠. 예, 그렇다면 안보 협력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할까 하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한 문제에 있어서의 억지력 강화라고 하는 것은 한국도 일본도 미국도 같이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거기에선 동의를 많이 합니다. 두 번째 분야는 지역 문제에 있어서의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대응인데 방금 봉영식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네, 지역 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적극적인 대응 그리고 한국의 신중한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한미 동맹의 재정의라고 하는 것, 전략적 유연성 문제라든가 하는 부분이 먼저 논의가 돼서 큰 방향이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한미일 차원에서의 논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한국 내에서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네, 쟁점거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세 번째, 앞으로 미래 협력에 있어서는 특히 동남아 지역에 있어서의 해양 안보 관련한 한미일 3국의 협력은 충분히 우리가 협력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동남아 국가들 중에는 법 집행 능력이라고 하죠. 경찰력, 법 제도의 문제. 거기에 있어서 상당히 취약한 국가들이 많이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외부의 지원이라고 했을 때는 결국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협력도 필요한 것이고 또 개발 인프라 문제가 있습니다. 인프라 개발 문제. 지금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USAID 사업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개도국들에게 있어서는 이 외부 지원이 절실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한미일 3국 간의 안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미중 간의 예를 들어 분쟁이 났을 때 한국과 일본이 어느 쪽을 지원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문제 외에도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 그리고 비전통 안보 협력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주제를 조금 바꿔볼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오늘 알려졌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했던 부분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먼저 이제 한국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자체적으로 건조를 하게 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거나 이제 우려되는 말씀을 드린다면은 네. 아무래도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왜 이런 큰 성과를 표명하는가 이렇게 대응을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희소식은 분명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까지 역대 정권, 특히 보수 정부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라든지 한국의 자체 안보 능력 강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런 담론을 선점했습니다. 그것이 소위 진보 정권에 있어서는 취약점으로 계속 작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런 구도에서 예외적으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미국의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한국의 잠수함 운영에 있어서 미국의 핵 원료 지원을 공개 발언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얘기한 것이 또 파격적인 것이 이것은 잠수함에 핵무기를 탑재한다는 핵 비확산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북한의
이런 함정과 잠수함에 대해서 우리 잠수함이 디젤 엔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핵 동력을 갖춘 핵 추진 잠수함으로 대체해서 미국과 협력해서 이 한반도 영해에서의 지역 질서와 안정에 더 큰 기여를 하고 싶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자세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를 들으면은 가장 반응할 나라는 아무래도 중국이 되겠죠. 예. 왜냐하면은 북한의 잠수함은 1950년대에 생산된 잠수함이기 때문에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숫자는 많지만. 그래서 대한민국 해군의 디젤 잠수함 209-214 디젤 잠수함의 상대가 되질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전략적인 목표가 북한의 대함 잠수함 능력에 대한 우리의 대응 능력 제고에 맞춰져 있다면 굳이 핵동력을 이용한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목표 국가는 중국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 얘기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공개 발언에서 했다는 자체, 이것도 이제까지 한국의 진보 정권이 했던 어떤 안보 담론이라든지 정치적 행보와는 궤를 달리하는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한국의 안보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좀 시간을 두고 봐야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이재명 정부가 이제까지의 어떤 패턴에서 확 벗어나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인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또 중국 문제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한중 정상회담도 모레 열리게 될 예정인데요. 이런 어떤 핵잠수함 문제가 이제 한중 간의 회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우려 섞인 이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우려를 해야겠죠. 예. 말씀드린 대로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면은 그 전략적인 목표는 중국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왜 한국이 한반도 근해를 떠나서 태평양으로 진출할, 인도양으로 진출할 이유가 없거든요. 예. 북한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존하고 있는 디젤 잠수함으로도 충분히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중국 정부와 한국 정부에 대해서 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설하고 보유를 해야 되는가 질문을 했을 때 이것이 중국에 대한 대응이냐, 이것을 아니라고 설명할 준비가 과연 되어 있는지,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이것은 비확산 핵 비완성 임무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핵무기가 탑재되지 않았으니까 이런 식으로는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을 중국 정부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얼마나 수긍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발언은 이것은 안보 차원에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선박 그리고 원자력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서 한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렇다면은 한국이 만약에 필라델피아의 조선소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제조해서 그것을 한국이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미국이라든지 외국에게 판매를 한다면은 말이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한국이 그것을 가지고 온다면은 중국 정부 입장으로서는 의심했던 대로 이것은 대중국 견제 수단의 개발이었다는 결론에 이를 텐데 그렇다면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다시 한번 굉장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죠. 이제 네. 거기에서 하나의 이제 논리는 추가될 네. 수 있는 논리는 그거 같아요. 지금 일본도 차세대 동력원을 잠수함을 추진한 차세대 동력원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즉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도입할 수 있다는 여지를 계속 찾아가고 있어요. 한국 역시 이번에 큰 진전을 이룬 거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왜 그럴까? 결국은 북한의 핵 추진 잠수함 개발 의지 때문이라고 봅니다. 잠수함을 핵 추진으로 만들고 거기에 핵무기를 탑재했을 때 한반도는 물론 일본, 미국 역시 안보 위협을 크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 거기에 대해 대항 수단으로서 우리가 디젤보다는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선언했던 것이고 따라서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개발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으로 나오게 됐을 때 우리의 대항 논리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서 예. 중국의 역할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중국이 얼마나 그 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해왔는가라고 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그건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 있을 것 같고 방금 봉영식 박사님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측면이 있어요. 마스가라고 하는 것, 미국의 조선업을 우리가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어제 한미 이게 협상에서 큰 성과였다고 보는데 그 조선업의 일부로서 잠수함도 거기에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필리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그렇죠. 건설할 수 있도록 본인이 승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그리고 최근 한미 간에 동맹 근대화 문제가 있습니다. 동맹 근대화로 하는 것은 미국의 동맹국이 스스로의 방위력을 키우는 것. 그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해양력 그리고 잠수함 능력을 강화하는 것도 역시 한미동맹 근대화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좀 몇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 그리고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